조세 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한인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3,85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는 2020년부터 바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사전 메리엄 웹스터가 선정한 2018년 올해의 단어는 정의로 꼽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해외 금융계좌 납세법에 따른 조세 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 회계년도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미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적어도 90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2명, 2분기 29명, 3분기 31명 등으로 모두 92명으로 전체 미국 내 시민권 포기자 3,296명 중 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회계년도 한인 시민권 반납자 수는 1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가운데 한인 인구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납세법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납세법은 미국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0,000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 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해도 재산 신고를 안 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은닉 재산이 적발되면 세금 부담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한인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3,85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영주권 대기 한인들은 석사 이상 학위자가 대부분인 2순위 신청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영주권 신청서 I-485 계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취업 이민으로 I-485를 제출하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은 3,851명으로 전체 취업 이민 대기자의 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 이민으로 I-485를 제출해 대기 중인 이민자는 총 12만 531명이며 이 중 중국인이 4만 5,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만 6,806명, 필리핀 1만 2,523명에 이어 한인이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영주권 대기 한인들은 석사 이상 학위자가 대부분인 2순위 신청자가 1,5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 대기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2순위 대기자 중에는 인도인이 13,387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12.1%로 뒤를 이었습니다. 3순위 취업 이민으로 대기 중인 한인은 학사 이상 숙련직과 비숙련직을 합해 1,491명이었습니다. 현재 I-485를 내고 대기 중인 한인 투자이민 대기자도 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이민 대기자는 중국인이 33,95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 대기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 이민 신청자는 367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의 394만 명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일이 처리 시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불법 이민자로 인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액수라며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국경장벽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두고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들이는 비용이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일의 발생을 허용했는데 어떠했는가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자신이 2019 회계년도 예산에 국경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허황되거나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50억 달러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13억 달러 이외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려놓고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휴가를 떠나지 말고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지난 9월 말 처리하지 못하고 유보되어 예산안 7건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22일 0시부터 국토안보부, 재무부, 상무부 등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고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행정부는 이미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의 영향을 받게 될 연방 부처 및 기관과 컨퍼런스 콜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한국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오는 2020년부터 바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여권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와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정된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8.7%, 정책 여론조사의 80.3%가 선택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53.5%, 정책 여론조사의 56.1%가 현행처럼 여권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얼굴, 이미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의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꾸고 얼굴 이미지와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6개국 중 15개국이 PC 재질의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온라인 여권 신청, 우편 배송 서비스 등 도입과 더불어 여권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후에도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체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메리엄 웹스터가 선정한 2018년 올해의 단어는 정의로 꼽혔습니다. 웹스터의 편집자 피터 소콜로스키는 어제 올해 특히 특정 현안과 관련해 정의가 웹사이트 검색 순위 탑 20에서 30위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스터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고 잘 알려진 단어가 매년 검색 대상 상위에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정의를 선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온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직후였습니다. 올해 정의에 대한 단어 검색은 지난해와 비교해 해당 사이트에서 74% 증가했습니다. 정의와 함께 올해 검색이 크게 증가했던 단어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별세했을 당시 많이 등장한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의 매버릭 등이 있습니다. 한편 옥스포드 사전이 지난달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독을 넣은 또는 독에 물든이라는 뜻의 유해였으며 딕셔너리닷컴은 오보, 미스인포메이션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새 임기를 앞두고 취임 초 100일간의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과제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포함돼 있어 내년 초부터 즉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새 임기 100일 내 추천할 최우선 과제들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뉴욕시 지하철 개선 방향,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먼저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구입을 곧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하면 31억 달러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며 뉴욕시에서만 11억 달러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일 뉴욕주 세수는 13억 달러에 달하며 뉴욕시에서만 3억 3,60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뉴요커가 63%였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4억 2,9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우선적으로 긴급 보수와 장기적 보수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에는 뉴욕주 드림액트를 주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내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일대의 선거구 출신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이 상원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비앤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을 상원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위원장 임명 후 첫 일정으로 뉴욕 시립대와 뉴욕 주립대 학생 대표단을 만나 드림 액트 등을 의논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고등교육위원회에 올라오는 사안 중 서류 미비자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드림 액트와 대학교 학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특목고 시험 폐지안에 대해 뉴욕시 학교들의 인종 분리 문제는 시험을 없애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현재 시정부가 추진하는 폐지안은 뉴욕시 공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소수계 간의 싸움으로 부추기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생의 금융대출 금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대학생의 금융대출 금액이 총 1조 4,6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2년 발행된 대출의 경우 가장 높은 누적 손실률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원의 폴 멜라 가르디아 이코노미스트는 불경기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이 비용은 미 연방정부 예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출을 받은 이들은 현재 24세에서 33세에 해당하는 청년들로 미국이 최고 실업률을 기록했을 당시 직장을 구한 계층이며 자신이 원한 분야에서 업무를 시작한 비율도 매우 낮았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10만 달러 이상 대출을 받은 학생의 수는 2017년보다 20만 명이 늘어나 약 270만 명에 달하며 20만 달러 이상 대출한 학생도 7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50세 이상의 학자금 대출액은 288억 달러로 11.6%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흑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 수사가 더 많은 것으로 믿고 있어 흑인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흑인들이 경찰에 의한 폭력을 당한 경우가 백인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어드밴스 미디어가 최근 16개월 동안 조사한 주 내 경찰의 폭력 행사 기록을 분류한 보고서에서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위가 백인에 비해 3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68개 도시와 타운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상이 흑인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5배가 높았으며 레이크우드의 경우는 무려 2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인의 경우 총에 맞을 확률도 2배로 더 높았습니다. 또 보고서는 백인이 흑인보다 경찰력에 맞서 경찰을 공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흑인은 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보고서를 접한 뒤 주 검찰은 이 같은 조사 자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비어 그로월 주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이나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에도 보든타운 타운십 경찰서장이 인종 혐오 혐의로 옷을 벗는 등 끊임없이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로버트 케네디 스쿨에 그려진 우길기 문양 벽화가 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예술가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나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하이스쿨의 케네디 대통령 벽화를 그린 또 다른 화가 셰퍼드 페어리는 학교 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길기 문양 벽화를 지우는 것을 반대한다며 만약 해당 벽화가 철거된다면 자신의 벽화 역시 철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페어리는 뷰 스탠튼이 그린 벽화는 일본의 제국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디자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예술 비평가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나이트 역시 지난 13일 LA타임즈 칼럼을 통해 뷰 스탠튼의 벽화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벽화 철거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번 연휴 동안 최다 인원의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미국민의 수는 약 1억 1,25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AAA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다 인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AA 측은 최근 유가 하락과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사들은 급증한 여행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일 14만 3천석에 달하는 좌석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 가족이 11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원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10억 9,604만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북한이 원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어제 125만 달러 예산으로 전기차 스쿨버스를 내년 9월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기버스 4대를 운행한 뒤 점차적으로 학교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꿔 에너지 절약과 공해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육국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9,000대의 스쿨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경우 21만 1,000대의 자동차를 줄이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내년부터 학자금 보조금 산정에 있어 학생과 학생 가족의 주택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높은 가치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실제로 고정 수입이나 현금 등이 부족해 학비를 충분히 부담할 만한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MIT 등이 주택 자산을 학자금 보조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은 내일 저녁 7시 아이빌리그 출신 멘토 프로그램인 자택과 함께 무료 대학 진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택 프로그램 멘토들이 어느 대학에 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자신을 차별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미국에서 성공하는 길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 행사 참여비는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